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모릅니다. 해외에선 평범한 한국 길거리 모습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골목이 외국인 눈에는 왜 영화처럼 보이는지요. 미국인들은 그 골목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한글 간판을 찍고 편의점 불빛을 찍고 비에 젖은 길바닥까지 다시 찍었습니다. 경복궁도 한강 야경도 아니었습니다. 지하철 출구, 우산 쓴 사람들, 동네 가게 불빛. 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충격받는 장면이 우리에겐 그냥 출퇴근길이었습니다. 댓글은 더 재밌었습니다. 저게 진짜 동네라고? 왜 영화 세트장 같지? 한국인만 몰랐던 진짜 매력은 유명 관광지 밖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모습들에 놀라는 이유. 오늘은 그 7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인은 그냥 지나치는 골목이었는데 외국인의 휴대폰 화면에는 그 장면이 영화의 첫 장면처럼 남았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해외여행 상품을 검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누군가 새로운 여행지를 제안해 오면 그것이 실제 상품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입니다.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제안은 처음 5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내용이 얇거나 차별점이 없거나 현지 영상이 기대를 한참 못 미치거나 이유는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찾는 게 일입니다. 그날도 그렇게 시작됐죠. 동료 하나가 영상 링크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이거 한 번만 봐줘.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저는 솔직히 기대가 없었습니다. 경복궁이나 명동 같은 이름이 튀어나오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보이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비에 젖은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줄지어 있고 우산을 든 사람들이 조용히 지나가고 편의점 불빛이 빗속에서 번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건 미국에서 온 여행자였는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없고 자막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골목을 천천히 걸으면서 카메라를 계속 켜두고 있었습니다. 10분짜리 영상이었는데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이상한 일이었죠. 영상 아래 댓글을 훑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어로 달린 댓글들은 거의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가 특별해요? 그냥 우리 동네잖아요. 저도 매일 지나가는 길인데 별거 없는 골목을 왜 찍는 거죠? 그런데 영어 댓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화 세트 같다. 이게 진짜 동네라고? 처음 보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나는 거지? 빗속에서 저 편의점에 들어가서 뭔가 사 먹고 싶다. 같은 골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한국 사람과 외국인이 완전히 다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틀었습니다. 뭔가 편집 트릭이 있거나 촬영 각도가 특별하게 계산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골목은 진짜로 그냥 골목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낡은 페인트, 좁은 인도, 정류장 하나. 특별히 꾸며진 것도 관광을 위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보는 사람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조회수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꽤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비슷한 영상들이 또 있었습니다. 서울 어딘가의 골목, 지하철역 안, 편의점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전부 유명 관광지가 아닌 곳이었고 전부 외국인 여행자들이 직접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댓글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좋지?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다. 여행 계획을 바꿨다.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여행 상품을 오래 다뤄온 사람으로서 이런 댓글 반응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나라의 영상이 신기해서 달린 감탄이거나 아니면 알고리즘이 특정 시청자층에 집중적으로 노출된 경우입니다. 골목 하나, 편의점 하나가 여행 상품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경복궁이 있고 한강이 있고 남산이 있는 나라에서 굳이 아무 관광지도 없는 동네 골목을 일정의 핵심으로 집어넣는다는 건 제가 10년 넘게 기준으로 삼아온 방식으로는 성립이 안 됐습니다. 회의실 한쪽에는 이미 다음 달 테스트 일정표가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이건 영상으로는 예쁜데 상품으로는 약하지 않나? 저는 그 말에 바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외국인 댓글이 아무리 뜨거워도 실제 고객이 비행기표를 사고 호텔을 잡고 하루를 쓰게 만들려면 더 단단한 이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춘 채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관광지 없음, 설명 자막 없음, 특별한 음식 없음, 쇼핑 없음, 가이드 없음. 남은 건 골목 하나와 빗소리, 그리고 꺼지지 않는 카메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지막 항목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꺼지지 않는 카메라. 그게 제일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관광지가 아닌데도 왜 꺼지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 반응을 가짜라고도 우연이라고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유명 관광지를 전부 뺍니다. 경복궁도, 명동도, 한강 야경도 없습니다. 그 대신 한국 사람들이 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치는 하루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동네 골목, 지하철, 동네 식당, 편의점. 그 일정을 들고 직접 한국에 들어갑니다.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그 일정은 삭제합니다. 검증은 제가 직접 합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팀원 하나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더 높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유명한 장소를 다 빼고도 카메라가 살아있다면 그때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을 테니까요. 비행기 편을 잡았습니다. 서울, 인천 도착, 사흘 일정. 렌터카는 없습니다. 사전에 잡아둔 관광 코스도 없습니다. 가이드도 없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하루를 따라가 보는 겁니다. 비가 올 수도 있다는 예보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마침 잘 됐다고. 그 골목 영상도 비 오는 날이었으니까요. 첫 번째로 깨진 건 공항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구간을 버리는 시간으로 봤지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 판단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6시가 막 넘어 있었고 저는 비행기에서 나오면서 바로 메모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행 상품을 검토할 때 저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의심하는 항목들을 메모 한쪽에 적어두는 겁니다. 이번 메모 맨 위에 있는 항목이 공항 이동 구간이었습니다. 렌터카 없음, 공항 픽업 없음, 대중교통 단독 진입. 저는 미국에서 해외 여행 상품을 만들 때 공항 이동을 이렇게 남겨두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목적지가 어디든 공항에서 숙소까지의 이동은 투명하게 처리하는 게 기본입니다. 픽업 차량이 대기하거나 아니면 이 구간은 그냥 버리는 시간으로 묶어두거나 초행인 여행자가 낯선 나라에서 짐을 끌고 표지판을 읽으며 혼자 대중교통을 타야 한다는 건 상품 설계 입장에서 리스크입니다. 언어 장벽, 방향 감각, 무거운 짐, 장거리 비행 후 피로.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쌓이면 출발 첫 시간에 여행 만족도가 무너집니다. 그 항목에 저는 물음표를 3개 달아뒀습니다. 그런데 짐을 찾아 바깥으로 나왔을 때 분위기가 제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공항이 넓고 조용했는데 동선이 엉키지 않았습니다. 안내판이 천장 곳곳에 붙어 있었고 한국어, 아래에 영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하철, 버스, 공항철도, 택시 승강장, 방향마다 화살표가 겹치지 않게 구분돼 있었습니다. 저는 지도 앱을 켤 필요도 없이 표지판만 따라 걸었습니다. 짐을 끌고 있었는데도 막히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교통카드를 사야 했습니다. 기계 앞에 섰을 때 외국어 선택 버튼이 바로 보였습니다. 영어를 고르니 안내가 영어로 전환됐습니다. 카드를 만들고 금액을 충전하는데 2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직원 도움 없이 언어 때문에 막힘 없이 처리했습니다. 저는 기계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초행 여행자가 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항철도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승강문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노란 선 안쪽으로 문이 열릴 위치에 맞춰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별도의 안내 방송도 없이 열차가 들어왔을 때 아무도 앞으로 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리는 사람이 다 빠진 다음에야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공항 플랫폼에서 이 정도 흐름이 유지되는 건 제가 다녀본 도시 중에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공항 활주로가 지나가고 갯벌이 잠깐 보였다가 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산이 나타났습니다. 낮고 완만한 산이었는데 초록이 짙었습니다.
그 아래로 아파트 단지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가 아니었습니다. 능선을 따라 강을 끼고 층층이 이어진 건물들이 지평선을 채웠습니다. 그 사이로 한글 간판들이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글자가 크고 굵었고 색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간판들을 읽을 수 없었지만 리듬감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눈에 잘 들어왔습니다. 한강이 나왔습니다. 다리가 여러 개였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차들이 다리 위에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강폭이 상당했습니다. 저는 창에 얼굴을 가까이 붙이고 그 풍경을 한참 봤습니다. 열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옆 좌석 사람은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맞은편 어르신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창밖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침이었던 겁니다. 저한테는 처음 보는 장면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하루였습니다. 저는 그 간극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때 뒤쪽에 있던 외국인 부부가 휴대폰을 들어 창밖을 찍기 시작하더군요. 둘은 큰 소리로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를 보며 웃고 다시 창밖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 행동이 더 신경 쓰였죠. 설명이 없는데도 찍고 있다는 것. 누가 권하지 않았는데도 화면을 남기고 있다는 것. 공항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이동 시간이 이미 그들에게는 여행의 첫 장면이 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역사가 컸습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어지는 동선이 잘 나뉘어 있었고 출구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짐을 끌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맨 위에 공항 픽업 필요라고 적어둔 줄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줄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짧게 적었습니다. 도착부터 촬영 시작.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구간이 첫 장면이 돼버린 겁니다. 제 일정표에서 처음 생긴 수정이었습니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바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도심 한가운데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관광지는 없습니다. 랜드마크도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루가 채워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목적지 없는 동네 골목이었습니다. 이름난 장소가 없어도 여행자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했습니다. 숙소에 짐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온 건 오후 1시가 막 넘어서였습니다. 숙소 위치는 제가 일부러 골랐습니다. 지도에서 확인했을 때 유명 카페 거리도 없고 맛집이 몰린 구역도 아니었습니다. 근처에 지하철역 하나, 편의점 2개, 그 정도가 전부인 동네였습니다. 여행 상품 검증을 할 때 저는 가장 불리한 조건을 먼저 테스트합니다. 좋은 조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불리한 조건에서도 버텨야 상품이 됩니다. 오늘 루트는 간단했습니다. 숙소 반경 도보 20분 거리. 목적지 없이 그냥 걷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나쁜 검증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여행 상품 기준으로 보면 이건 일정이 아닙니다. 일정이 없는 시간입니다. 갈 곳이 정해지지 않으면 카메라는 꺼집니다. 그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반복해서 확인한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숙소 문을 나섰습니다. 지하철 출구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출구 벽면에 주변 지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골목 이름, 버스 정류장 위치, 가까운 시설들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계단을 다 올라서자 눈앞에 산이 보였습니다. 멀지 않은 거리에 낮고 완만한 산 하나가 아파트 단지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출구를 나오자마자 저런 풍경이 보이는 게 어색했습니다. 미국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꺾이는 첫 번째 모퉁이에 빵집이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트레이에 빵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문을 열자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갓 구운 냄새였습니다. 안에 손님이 3명 있었는데 전부 조용히 고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계산하고 나갔고 다음 손님이 그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흐름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별다른 안내가 없어도 사람들이 알아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그 안을 들여다보다가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조금 더 걷자 편의점이 나왔습니다. 유리문 바로 앞에 플라스틱 의자가 2개 놓여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거기 앉아 캔커피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자 앞에서 멈췄습니다. 의자를 저기 놓는다는 건 누군가 앉을 거라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겠지만 처음 이 나라에 온 사람 눈에는 저 의자 하나가 다르게 읽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메모에 짧게 적었습니다. 편의점 앞 의자. 골목을 꺾으니 약국이 나왔습니다. 입구에 가격표 붙은 제품들이 진열돼 있었고 안에서 약사가 손님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그 다음 블록에는 세탁소가 있었습니다. 유리에 가격표가 붙어 있었고 안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밖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두 가게를 지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생활권이라는 거구나. 걷는 거리 안에 필요한 게 다 있는 구조. 차 없이도 일상이 이어지게 돼 있는 도시. 담장을 따라 걷다 보니 학교가 나왔습니다. 수업 중인지 조용했습니다. 담장 끝에 작은 문방구가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 색연필과 공책들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아이 둘이 나오다가 저를 보더니 금방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뭔가를 속닥이며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특별한 장면이 아니었는데 카메라를 꺼내고 싶어졌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멈췄습니다. 빨간불이었습니다. 제 옆으로 사람들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다섯, 7명. 차가 거의 없는데도 다들 기다렸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한꺼번에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이 빠르게 서로 부딪히지 않고 건너편에 닿는데 몇 초가 안 걸렸습니다. 저는 건너고 나서 돌아봤습니다. 이미 다음 사람들이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메모에 한 줄 적었습니다. 특별한 게 없는데 계속 보게 된다. 같이 걷던 고객은 그때마다 아주 짧게 멈췄습니다. 빵집 앞에서는 유리창 안을 찍었고 편의점 의자 앞에서는 웃으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약국과 세탁소 앞에서는 간판을 읽지는 못해도 색과 배열이 재미있다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제가 일정표에서 비워둔 시간이 고객에게는 빈 시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1시간 4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일정표를 펼쳤습니다. 오늘 오후 칸에 자유시간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두 글자의 줄을 그었습니다. 옆에 다시 썼습니다. 동네 검증 루트. 그런데 걸으면서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면이 흥미롭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행자는 결국 피로해집니다. 발이 아파지고 배터리가 떨어지고 어딘가 앉아서 숨을 고르고 싶어집니다. 동네를 걷는 것만으로는 오래 못 갑니다. 그 순간에 이 일정은 여행자를 어떻게 붙들어둘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카페였습니다. 사진 한 장을 건지는 장소가 아니라 지친 여행자를 다시 걷게 만드는 쉼터인지 봐야 했죠. 카페를 이 일정에 넣는 건 처음부터 생각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해외여행 상품을 다룰 때 카페는 보통 한 가지 용도로 씁니다. 배경이 예쁜 사진 컷이죠. 특색 있는 인테리어, 음료가 담긴 잔, 창가로 들어오는 빛. 20대, 30대가 좋아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타겟은 그 연령대가 아닙니다. 60대, 70대 여행자들한테 카페를 보상으로 올리는 건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공간이 예쁘다는 게 그 연령대 여행자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경우를 저는 경험상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표에서 카페 항목은 처음부터 비워뒀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가 넘었을 때 저는 솔직히 어딘가에 앉고 싶었습니다. 장거리 비행 후 이른 아침 도착, 공항에서 서울까지 이동, 그리고 오전 내내 숙소 주변을 걸었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카메라 배터리는 20% 아래로 내려가 있었고 물이 필요했고 화장실도 필요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이동으로 바로 붙이면 고객은 즐기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버티는 여행자의 카메라는 꺼집니다. 장면이 아무리 좋아도 몸이 먼저 포기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골목을 돌다가 카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곳도 아니었고 간판이 눈길을 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동네 카페였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유리창을 들여다봤습니다. 손님이 꽤 있었는데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친 사람, 책을 읽는 사람, 창가에 앉아서 골목을 내려다보는 사람, 음료잔이 거의 비었는데도 자리를 뜰 기미가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입구 쪽 벽면 아래에 콘센트가 여러 개 붙어 있었습니다. 좌석 사이사이에도 있었습니다. 충전이 필요하면 꽂으면 됐습니다. 자리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됐고 직원한테 따로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화장실은 안쪽에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찾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좌석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테이블 사이 간격이 넓어서 큰 가방을 옆 의자에 올려두거나
발밑에 내려놓아도 통로를 막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창가 두 자리에 노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 음료를 앞에 두고 있었는데 크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서로를 보다가 다시 잔을 들었습니다. 조용하고 느린 시간이었습니다. 그 옆 테이블에는 20대로 보이는 두 사람이 노트북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얘기하다가 작게 웃더니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구석 자리에는 혼자 앉아 책을 읽는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잔이 거의 비어 있었는데도 책장을 계속 넘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테이블도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없었습니다. 같이 들어온 고객은 먼저 화장실 위치를 확인했고 그 다음 빈 콘센트 옆자리를 보고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걷는 속도가 느려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충전하고 방금 지나온 골목 사진을 다시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는 꺼진 게 아니라 잠깐 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배터리를 꽂고 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꺼냈습니다. 카페 항목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뭔가를 쓰려다가 먼저 안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각자의 속도로 있었습니다. 누가 눈치를 주는 것도 아니고 빨리 자리를 비워야 한다는 압박도 없었습니다. 오래 앉아 있어도 되는 게 이 공간의 기본값이었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규칙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돼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여행 상품을 만들 때 쉬는 시간을 따로 항목으로 넣어야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어디서 쉬어야 하는지, 화장실은 어디 있는지, 얼마나 앉아 있어도 되는지를 고객한테 미리 설명했습니다. 그게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카페는 그걸 아무 말 없이 다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콘센트가 있고, 화장실 표시가 있고, 자리가 넉넉하고, 오래 앉아도 됩니다. 카페가 배경이 아니라 인프라였습니다. 시니어 여행자가 하루 중간에 필요한 것들을 이 공간이 구조 자체로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에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용 배경이라고 써뒀던 줄이었습니다. 그 옆에 다시 적었습니다. 다음 일정을 살리는 쉼터. 자리에서 일어날 때 배터리가 65%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발도 어느 정도 풀렸습니다. 고객이라면 여기서 다시 걸을 준비가 됐을 겁니다. 카페가 여행의 중단이 아니라 여행을 다시 이어주는 연결 지점이었습니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다음 구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야 했습니다. 환승도 한 번 있었습니다. 초행인 여행자가 환승 구간에서 방향을 잃으면 그때도 이 일정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게 다음 물음표였습니다. 네 번째는 지하철이었습니다. 차가 없는 일정이 위험인지 오히려 여행을 편하게 만드는 힘인지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지하철 환승 구간은 이 일정에서 제가 가장 걱정하던 부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대중교통 중심의 여행 상품이 무너지는 지점은 대부분 거기였습니다. 환승이 복잡하거나 안내판이 헷갈리거나 이동 중에 화장실을 찾지 못하거나 그 중에서 초행 여행자한테 가장 타격이 큰 건 화장실 문제였습니다. 오래 걷고 카페에서 뭔가를 마셨으면 화장실이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낯선 나라의 지하철역 안에서 화장실을 찾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여행자 머릿속은 풍경이 아니라 불편함으로 채워집니다. 카메라는 그때 꺼집니다. 그리고 한 번 꺼진 카메라는 좀처럼 다시 켜지지 않습니다. 렌터카가 없는 일정이니 이 구간을 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터지면 지금까지 살려낸 장면들이 전부 의미를 잃을 수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죠. 환승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오는 사람도 방향을 찾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천장에 노선 안내판이 붙어 있었고 방향마다 색으로 구분된 화살표가 이어졌습니다. 숫자 호선과 색이 동시에 표시됐기 때문에 한글을 읽지 못해도 색만 따라가면 됐습니다. 저는 일부러 지도 앱을 쓰지 않고 표지판만 따라 걸었습니다. 막히는 지점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고객이 한 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헷갈린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 옆에서 계속 설명해줘야만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건 자유여행 일정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고객은 천장 안내판을 한 번 보고 바닥에 붙은 색깔선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같은 색을 따라가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카메라가 다시 켜졌습니다. 풍경을 찍으려는 게 아니라 길을 찾는 방식 자체를 찍고 있었습니다. 걷는 도중에 화장실 표시가 나왔습니다. 이동 경로 중간에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따로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됐습니다. 들어가 봤습니다. 넓었습니다. 세면대가 여러 개였고 물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비누가 있었습니다. 손 닦는 곳 옆에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바닥이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된 공간이었습니다. 나오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무료였습니다. 따로 동전을 넣거나 카드를 대지 않아도 됐습니다. 유럽이나 동남아 일부 도시에서는 유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료인데 관리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는 그 두 가지가 다 해결돼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다시 환승통로로 들어왔을 때도 흐름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위치가 따로 표시돼 있었고 에스컬레이터 옆에는 계단이 같이 있었습니다. 걸음이 느린 사람은 느린 대로,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봤습니다. 여행자를 편하게 만드는 건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선택지가 자연스럽게 놓여 있는 구조였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닫혀 있었습니다. 안내판에 다음 열차 도착까지 남은 시간이 숫자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3분, 2분, 1분. 열차가 들어오자 도어가 함께 열렸습니다. 내리는 사람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플랫폼 바닥에 탑승 위치 표시가 돼 있었고 사람들은 그 양옆으로 나뉘어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열차 안에 들어갔습니다. 손잡이가 높이 두 가지로 달려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도 큰 사람도 불편하지 않게 돼 있었습니다. 좌석 양쪽 끝에는 색이 다른 구역이 있었습니다. 노약자석이었습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따로 말하지 않아도 안내 방송이 반복되지 않아도요. 저는 창 쪽에 서서 바깥을 봤습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오는 구간에서 잠깐 한강이 보였습니다. 낮이었는데도 물이 밝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버릇이 나온 겁니다.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메모를 꺼냈습니다. 차 없는 일정, 위험 요소라고 적어둔 줄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줄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다시 썼습니다. 첫날의 장점으로 확정. 차가 없어도 이동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았고 화장실을 찾지 못해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가 걱정되면 카페에 들어가면 됐고 다리가 아프면 열차에 앉으면 됐습니다. 끊길 것 같은 지점마다 한국의 시스템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동 자체가 여행을 유지하는 구조였습니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5번째는 동네 식당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도 그 식사가 불안 대신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저녁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네 식당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어 메뉴를 읽을 수 없고 주문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팁이 있는지 추가 요금이 붙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요. 시스템이 잘 돼 있어도 식당 문 앞에서 멈추는 여행자는 있습니다. 이 일정은 그 긴장을 어떻게 처리하게 돼 있는 걸까요? 동네 식당은 이 일정에서 저한테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식당 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는 여행자는 있습니다. 낯선 나라의 동네 식당이 가진 부담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메뉴를 읽을 수 없고 주문하는 방식을 모르고 짐을 어디 둬야 하는지 모르고 팁을 줘야 하는지 추가 요금이 붙는지도 모릅니다. 그 불확실성들이 문 앞에서 한꺼번에 쌓이면 여행자는 들어가기 전에 이미 포기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동네 식당 앞에서 발걸음을 돌려 편의점으로 가는 여행자들을요. 그래서 이 일정의 저녁 식사 구간에 저는 메모를 하나 달아뒀습니다. 동네 식당, 고위험. 유명 관광지를 다 빼고 동네만 걷는 일정인데 저녁 식사까지 동네 식당으로 보낸다는 건 리스크가 컸습니다. 맛집 리스트를 따로 추가하거나 호텔 식당 옵션을 붙이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겪어보지 않고 판단을 내리는 건 검증이 아닙니다. 저는 숙소 근처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좁은 골목 안에 작은 식당 하나가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안이 들여다보였습니다. 테이블이 몇 개 있었고 손님들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구석이 없는 식당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 앞에는 메뉴 사진이 붙어 있었고 가격도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일부러 오래 서 있었습니다. 고객이라면 여기서 무엇을 보고 안심할까, 무엇을 보고 돌아설까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안쪽 손님들은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들어오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평범함이 오히려 긴장을 조금 낮췄습니다. 문을 열기 전부터 계산했던 위험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의자였습니다. 의자 아래쪽에 그물망이 달려 있었습니다. 가방이나 짐을 넣을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그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발에 걸리지 않았고 옆자리를 침범하지도 않았습니다. 말도 없이 안내도 없이 해결됐습니다. 테이블 한쪽에 버튼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호출벨이었습니다. 필요할 때 누르면 됐습니다. 직원을 찾아 고개를 돌릴 필요도, 눈을 맞추려고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누르면 왔습니다. 저는 그 버튼을 보면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이 버튼 하나로 소통이 됩니다. 메뉴판을 폈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 이름과 숫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 없어도 사진을 가리키고 숫자를 확인하면 주문이 됐습니다. 저는 그 방식으로 주문했습니다. 직원은 알아들었습니다. 말이 오고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주문이 끝난 뒤 직원은 테이블 위를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젖은 행주가 한번 지나가고 물컵이 놓이고 수저통이 제 쪽으로 조금 당겨졌습니다. 제가 부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들이 순서대로 제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조금 놀랐습니다. 언어가 부족한 여행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긴 설명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몸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메인 요리 하나가 나왔는데 테이블 위에 작은 그릇들이 여럿 함께 놓였습니다. 반찬이었습니다. 따로 주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저는 하나씩 맛봤습니다. 먹다 보니 한 그릇이 비었습니다. 직원이 지나가다 그걸 보더니 말없이 다시 채워줬습니다. 요청하지 않았는데도요. 추가 요금이 붙는 건지 걱정이 됐습니다. 계산서가 나왔을 때 확인했습니다. 메뉴판에 있던 숫자 그대로였습니다. 반찬이 리필됐어도 추가된 금액이 없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테이블 위에 팁을 놓으려 했습니다. 직원이 손을 저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받지 않겠다는 표시였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행동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지갑을 다시 넣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메모를 폈습니다. 동네 식당, 고위험이라고 적어둔 줄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줄에 선을 그었습니다. 옆에 다시 썼습니다. 생활 배려 체험. 식당이 유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메뉴가 특별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외국인이 긴장하지 않고 들어올 수 있고, 들어와서 당황하지 않고, 나오면서 손해본 느낌이 없는 공간. 그게 이미 충분한 보상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6번째는 비 오는 밤 산책이었습니다. 지우려던 일정이 오히려 클라이맥스가 될 수 있는지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숙소 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밤 산책은 빼야 할 것 같았습니다. 피로도 쌓여 있었고 비까지 오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일정을 유지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정표를 펼치고 밤 산책 항목의 줄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줄을 다 긋기 전에 창밖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쏟아지는 비는 아니었습니다. 우산을 쓰면 걸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 일정의 시작점이 뭐였는지를요. 비에 젖은 골목, 편의점 불빛, 우산 든 사람들. 그 영상에서 카메라가 꺼지지 않았던 건 날씨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비가 와도 그 장면은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줄을 다 긋지 않은 채로 메모를 덮었습니다.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직접 보지 않고 지우면 검증이 아니니까요. 우산을 챙겨서 숙소를 나왔습니다. 골목에 발을 내딛자마자 달랐습니다. 도로가 젖어 있었고 그 위에 한글 간판 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글자, 노란 글자, 흰 글자, 빗물에 번진 색들이 도로 위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장면을 봤습니다. 낮에 걸었던 골목인데 밤과 비가 겹치면서 완전히 다른 공간이 돼 있었습니다. 같이 걷던 고객은 골목 입구에서 한번 멈췄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는데 휴대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켰습니다. 저는 그 행동을 보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밤이고 비가 오면 카메라가 꺼질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순간에 카메라가 켜졌습니다. 고객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젖은 도로에 비친 간판을 찍고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찍고 편의점 불빛 아래 지나가는 사람들을 찍었습니다. 우산을 든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각자의 방향으로, 각자의 속도로. 어떤 사람은 편의점에서 나오면서 우산을 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버스 정류장 지붕 아래 서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하철 입구 계단을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비가 와도 서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낮과 크게 다르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우산 하나씩 더 든 것 말고는요. 편의점 앞을 지나쳤습니다. 입구 바로 옆에 우산꽂이가 있었습니다. 젖은 우산을 접어 꽂고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그 옆에 발판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신발을 닦고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로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비 오는 날을 위한 준비가 문 바깥에서부터 돼 있었습니다. 다음 가게 앞에도 비슷한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약국 앞에도, 작은 옷가게 앞에도, 골목 안가게들이 각자 비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통일된 규정이 있는 게 아닐 텐데 각자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흥미로웠습니다. 누군가 불편할 걸 미리 생각하고 각자 준비해둔 것들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지붕 아래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우산을 접고 지붕 아래로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버스가 오면 줄이 움직이고 내리는 사람이 나오고 타는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비가 와도 정류장의 흐름은 낮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버릇이 아니었습니다. 찍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하철 입구가 보였습니다. 계단 위쪽에 좁은 비닐 포장대가 있었습니다. 우산을 그 안에 넣어서 물기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역 안으로 빗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비가 오면 여행이 불편해진다고 봤는데 이 도시는 비가 오는 날도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서는 사람들이 우산을 조금씩 기울여 서로 부딪히지 않게 서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검은 우산, 투명 우산, 노란 우산이 한꺼번에 움직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작은 행렬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이상하게 첫날 봤던 댓글이 떠올랐습니다. 영화 세트 같다는 말. 그때는 과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장면 하나로 이미 삭제선은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한 바퀴 더 돌다가 숙소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발은 어느 정도 젖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낮보다 오히려 더 많이 들었습니다. 비에 번지는 빛이, 우산 사이로 보이는 간판이, 젖은 도로 위에 반사된 색들이 전부 화면에 담고 싶은 장면이었습니다. 숙소로 들어와 메모를 폈습니다. 밤 산책 항목에 줄을 긋다 멈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지우개로 그 줄을 지웠습니다. 옆에 다시 썼습니다. 클라이맥스. 그리고 7번째는 길을 잃은 순간이었습니다. 표지판도 사진 메뉴도 숫자도 통하지 않을 때 이 하루가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보는 마지막 확인이었죠. 그런데 이틀 내내 한 번도 제대로 말이 통한 적이 없었습니다. 표지판을 보고 사진을 가리키고 손짓으로 해결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는 됐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통하지 않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골목에서 방향을 잃고 번역 앱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오면요. 그때도 이 하루가 끊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물음표는 사흘째 아침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일정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공항 이동이 첫 장면이 됐고 동네 골목이 검증 루트가 됐습니다. 카페가 사진컷에서 쉼터로 바뀌었고 지하철이 위험 요소에서 장점으로 올라갔습니다. 식당이 긴장의 공간이 아니라 배려의 공간이 됐고 비 오는 밤이 클라이맥스가 됐습니다. 지우려고 했던 것들이 하나씩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언어는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말 없이도 됐던 건 표지판과 사진과 숫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통하지 않는 순간이 오면 하루가 진짜로 끊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만큼은 아직 물음표를 지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흘 일정을 잡은 건 그 물음표까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사흘째 오후, 저는 숙소에서 익숙해진 방향이 아닌 쪽으로 걸었습니다. 지도 앱을 따라 골목 안으로 들어갔는데 골목이 안쪽에서 꺾이고 또 꺾이더니 담장이 나왔습니다. 막힌 쪽이었습니다. 표지판이 없었습니다. 좁은 골목 안에서 GPS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어느 방향이 맞는지 표시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번역 앱을 켰는데 주변에 읽을 글자도 없었습니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초행 여행자가 이런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멈추거나 돌아가거나 아니면 포기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낯선 나라의 골목이 주는 불안감이 쌓이기 시작하죠. 카메라는 그때 꺼집니다. 골목 입구 쪽에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산대에 서 있는 주인에게 핸드폰 지도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목적지 이름이 표시된 화면이었습니다. 주인은 화면을 잠깐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오른쪽으로 나가서 다시 왼쪽, 천천히 2번 반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주인은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갔습니다. 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한 블록을 지나자 다시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왼쪽이 2갈래였습니다. 저는 멈춰 서서 핸드폰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어르신 한 분이 가던 길을 멈추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들고 멈춰 서 있는 걸 봤는지 먼저 화면을 보여달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은 화면을 잠깐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는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따라오는지 한번 돌아보고 다시 걷고 골목이 꺾이는 지점마다 멈춰서 저를 확인했습니다. 2블록쯤 걸었을 때 지하철 입구가 보이는 곳에서 어르신이 멈췄습니다. 입구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뜻으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르신은 짧게 뭔가를 말하더니 왔던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가던 길이 있었던 겁니다. 저를 데려다주기 위해 방향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하철 입구 앞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말이 한마디도 오고 가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주인도 그 어르신도 저한테 이름을 묻지 않았고 어디서 왔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듣거나 보상을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길을 잃은 사람이 있으니까 도왔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였죠. 대단한 친절을 베푼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니까 당연하게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장면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기획서를 열었습니다. 맨 위에 제목이 있었습니다. 서울 유명 관광지 탑10. 저는 그 제목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새 제목을 썼습니다. 한국인이 매일 지나치는 하루. 기획서 내용을 다시 훑었습니다. 공항 이동, 동네 골목, 카페, 지하철, 동네 식당, 비 오는 밤 산책, 그리고 길을 잃은 순간의 도움. 처음에 하나씩 지우려고 했던 7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전부 남아 있었습니다. 지운 건 유명 관광지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5년 넘게 하면서 기획서, 제목을 이런 방식으로 바꾼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유명한 장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여행 상품의 기본이라고 봤으니까요. 그런데 사흘 동안 유명한 곳을 한 군데도 가지 않았는데 기획서가 채워졌습니다. 비어있는 항목이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하루였을 겁니다. 매일 타는 지하철, 매일 지나치는 골목, 매일 들어가는 카페와 식당, 비가 와도 그냥 나가는 밤 산책,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일까지도요. 그 7장면이 처음 보는 눈에는 전부 낯설고 전부 새로웠습니다. 표지판 하나, 의자 아래 망 하나, 반찬이 말없이 리필되는 것, 그리고 말도 통하지 않는 골목에서 핸드폰을 들고 서 있는 낯선 사람에게 당연하다는 듯 앞장서주는 마음까지요. 처음에 그 댓글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화 세트 같다.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나는 거지? 여행 계획을 바꿨다. 과장이거나 알고리즘 착시라고 봤죠. 그런데 사흘을 지내고 나서야 그 댓글들이 왜 달렸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만 몰랐던 진짜 매력은 특별한 장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살고 있는 그 하루 전체가 처음 보는 눈에는 통째로 낯설고 통째로 새로웠던 겁니다. 검증은 끝났습니다. 저는 기획서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새 제목 옆에 작게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유명한 곳을 지운 뒤에야 보인 한국의 평범한 하루.